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읽는 고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반니 보카치오의 걸작 데카메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버전으로 보고 있다고 했죠. 박상진 선생님이 번역한 보카치오입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나왔는데요. 참 쓸쓸하고 고적합니다. 학생들의 소리로 자욱해야 할 캠퍼스가 그야말로 절간 같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제 존재의 의미도 퇴색한 것 같네요. 선생의 존재 이유는 학생일 수밖에 없죠. 존재 근거는 학생일 수밖에 없을 텐데 학생이 없는 선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허전합니다. 물론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만나긴 합니다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어갈 텐데요. 요즘에 방콕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유쾌한 방콕 생활 또는 의미 있는 방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던데, 저는 미뤄뒀던 책 읽기 또는 이름만 듣던 고전 읽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권에는 어떤 얘기가 우리를 사로잡을지 궁금하시죠? 몇 편 보겠습니다. 데카메론에는 총 100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7명의 부인과 3명의 청년이 피렌체 근교 별장 비슷한 곳에서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매일 열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매일 좌장을 선발하고, 왕이라는 이름을 불린다고 했죠. 좌장을 선발하고 좌장이 지명하면 돌아가면서 한 자리씩, 이야기 한 자리씩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좌장을 맡은 그 왕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주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한 자리씩 10자리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자리라는 표현을 쓰니까 낯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 한 자리 해봐. 물론 이야기 한 자락 깔아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돌아가면서 이야기 한 자락씩 깔아주는 것, 한 자리씩 해주는 것은 오랜 이야기 하기의 전통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이야기 전통은 아무래도 지배층이나 귀족 사회보다는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 아랍과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모은 이야기책이듯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도 이탈리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인기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적절하게 이 구성을 짜고 어떤 이야기의 색깔을 입힌 게 아닐까 추정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이야기 형성 과정을 보면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읽으면서, 열흘 동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책 앞부분에 저자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 넷째 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또 저자가 등장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얘기하듯이 보카치오는 민중들의 살아있는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모으고 그 이야기들을 꾸며서 각색을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었던 것이죠. 여기 민중의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라틴어가 이른바 지배층의 언어였고요. 이 피렌체어가 이탈리아어죠. 이탈리아어가 세속에서 쓰이는 민중들의 언어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조선시대 때 한문이
진서라고 해서 이 지배층의 언어로 대우를 받았죠. 반면에 한글은 뭐 암클이니 언문이니 해서 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의 언어 또는 여자들이나 쓰는 언어 이 정도로 낮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단테가 신곡을 이탈리아어 소고로 쓰고요. 그리고 우리 보카치오가 살아있는 민중의 언어 피렌체어 이탈리아어로 이 작품을 씁니다. 독자들은 많은 경우 여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국문소설도 그렇지만 특히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들 떠올려 보십시오. 이 민중의 언어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죠. 이 세속적인 욕망이 아무렇지도 않게 분출합니다. 이 지배층들의 엄숙주의, 금욕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 세속의 욕망들을 거침없이 펼쳐 보이죠. 춘향전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서 토끼전, 별주부전 있죠. 토끼전도 그렇고요. 뭐 여러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 민중의 살아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독서 경험의 폭이 넓진 않습니다만은 이탈리아 고전에 대해서 라틴어로 쓰여진 문장과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문장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언어의 감칠맛이 다릅니다. 이 철학사에서는 데카르트가 방법소설이라는 대작을 라틴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써서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었죠. 이 세속의 언어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루터의 성서 독일어 번역도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지배층의 권력을 지탱했던 이 언어들을 라틴어를 각 지역의 방언들로 세속 언어들로 가져오는 그 과정이 이어졌던 것이죠. 문학사에서는 바로 단테와 보카치오가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탈리아 문학사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서양 문학사에서도 초기에 이런 운동들이 있었다는 것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제프리 초우서의 캔터버리 이야기할 때 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부인들이여, 나는 언제나 이러한 질투의 광폭한 바람에 잔혹한 공격을 가까스로 피해 평지뿐 아니라 깊은 골짜기까지 힘겹게 건너왔던 것입니다. 여기 실린 단편들을 읽는 여러분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실 것입니다. 그 단편들은 나만을 위해 제목도 없이 피렌체 속어로 쓰였을 뿐 아니라 가능한 한 지극히 천하고 낮은 문체가 사용됐으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차게 밀려와 뿌리까지 흔들어대는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질투에 물어뜯겨 갈길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속어로 쓴 데카메론에 대한 질타, 비난, 질투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를 이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문체와 관련한 얘기들은 조금은 전문적인 성격을 띠긴 합니다만은 민중들의 언어, 세속의 언어로 작품 세계를 실천해 나갔다는 것,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배층이 전유물로 가지고 있었던 이 표현을, 전유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표현 능력을 민중들에게 돌려줬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네, 제1권에 실려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야기들은 어제 짧게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2권에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총 나흘간의 이야기 40편이 실려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요, 어떤 주제가 주어집니다. 매일매일 한 이야기의 주제가 주어지는데, 넷째 날에는 이 사랑으로 인해 불행한 결말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랑으로 인해 불행한 결말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한 이 작품들이 떠오르는 그런 그 이야기의 씨앗들이 많습니다. 넷째 날 이야기에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사랑하는 여인이 얼마 동안 역경이나 불운을 겪고 나서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사랑에 부른 다음에 찾아오는 행복한 결말이 다섯 번째 날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의 주제는 기발한 재치를 발휘해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적절한 대답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손해나 위기, 모욕을 모면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죠.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그 빵장수 치스티의 얘기도 그렇고요. 정말 민중들의 삶이 오롯이 드러난 이야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의 주제는 여자들이 사랑을 위해 혹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챘든 못 챘든 남편을 골려먹은 이야기들이 이 주제로 등장합니다. 우둔한 남편들을 아내들이, 여성들이 어떻게 골려먹는지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성들이 이야기의 화자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늘 불온한 것 같습니다. 지배 체제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런 소설들은 불순할 수밖에 없죠. 소설의 기본적인 성격은 불온입니다. 불온.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자, 그러면 그 불온성이 어느 정도인지 잠깐 보시죠. 근데 잠깐 보는 것보다 코로나 시대, 이 패스트가 습격했을 때 쓰여진 이 데카메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밭입니다. 비옥한 이야기의 밭입니다. 한 편을 모티프로 해서 또는 실마리로 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 이 사랑의 힘은 대공이나 저나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줄거리가 맨 앞에 짧게 나와 있다 그랬죠. 제가 다시 조금 덧붙여서 써봤습니다. 탕크레디 대공, 귀족 중의 귀족이죠. 탕크레디 대공은 딸의 연인 귀스카르도를 죽이고 그 심장을 황금 잔에 담아 딸 기스문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딸의 연인 귀스카르도는 아주 천한 신분이에요. 천한 신분인데 대단히 품성도 뛰어나고 멋집니다. 어떻게 이 덕성이라는 게 신분에 따라 똑같겠느냐는 이 질타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온할 수밖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딸 기스문다는 한번 결혼했는데 남편이 돌아가는 바람에 집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러면서 기스카르도 사랑에 빠지는 거죠. 아버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이 기스카르도를 죽여서 심장을 황금 잔에 담아 딸에게 보냅니다. 기스문다는 그 잔에 동물을 넣어 마시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짤막한데요. 밀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 줄리엣을 비롯한 이 비극들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스문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마지막 그 절규 들어보시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깃든 정다운 쉼터여. 내 얼굴에 달린 눈으로 이 순간 당신을 바라보게 만든 자의 잔혹함에 저주를 내리소서. 당신을 바라보게 만든 자란 바로 아버지를 얘기하죠. 이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공 이렇게 불러요. 자신의 사랑을 방해한 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언제나 마음으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당신은 생명을 다했네요. 당신의 영혼은 아직 내 가까이 있어 당신과 나의 기쁨의 자리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당신의 영혼이 아직 날 사랑한다고 확신하니 나의 영혼을 기다려줘요. 우리 사랑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눈으로만 봐왔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맞섭니다. 아버지는 귀족만이 훌륭하다 얘기하는데 어려운 소리 하지 말라. 귀족들 중에서도 얼마나 이 개망나니들이 많단 얘기예요. 그리고 기스카르도 같은 사람들은 정말 가장 고귀한 자이며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이 신분에 따라서 이
품성이나 덕성을 가늠하는 아버지 당신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통렬합니다. 하나의 그 이야기로서의 구성도 탄탄합니다. 짧지만 탄탄합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셰익스피어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창작을 마음에 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얘기는 더 재밌습니다. 볼까요? 자, 6번째 날 7번째 얘기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필리파 부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4번째 날 5번째 이야기, 이 리사베타와 로렌초 얘기도 아주 유명하죠. 이런 얘기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기로 하고요. 6번째 날 7번째 이야기 넘어가서 보면은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6번째 날 7번째 이야기. 간략하게 이 이야기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필리파 부인이 있습니다. 필리파 부인은 남편에게 대단히 성실했어요. 남편의 요구를 거부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죠. 연인과 만납니다. 눈이 맞는 거죠. 연인 라차리노와 함께 있다가 남편 리날도에게 들켜 법정에 섭니다. 근데 그녀는 예리하고 순발력 있는 대답으로 풀려나고 법령까지 수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간통에 대한 정말 그 무서운 형벌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프라토 지역이 배경인데요. 간통하다가 남편에게 적발된 여자는 정부와 눈이 맞아서 그랬든 돈 때문에 그랬든 예외 없이 산채로 태워 죽여야 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천성이 지극히 정열적인 이 필리파라는 부인이 라차리노를 만납니다. 그런데 둘이 사랑을 하다가 남편 리날도에게 현장에서 들킨단 말이에요. 법정에 서야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먼저 이 구절부터 보시죠. 법정에서 이 행정관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마치 나혜석의 이 이혼 고백장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14세기에 쓰여진 그래서 말이죠. 이 민중대의 언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남녀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죠. 우리 필리파 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수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아실 줄 믿습니다만 무릇 남자와 여자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법은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동의 위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적용받는 이 법은 불쌍한 여자들, 남자들보다 자기 몸을 훨씬 더 자유롭게 허락할 줄 아는 여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여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의견을 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단한 악법으로 규정해야 마땅합니다. 이 악법을 실행하신다면 저희 몸과 행정관님의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나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제 작은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원할 때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제 몸 전부를 양도하는 일을 거부한 적이 있는지 제 남편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물어보죠. 남편이 그런 적이 없다고 자기가 하지 않은 요구를 다 들어줬다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필리파 부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정관님, 남편이 필요한 만큼 또 선택한 만큼 저를 가졌다면 그래도 솟구치는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개한테 던져줄까요? 자기 목숨보다 더 절절히 저를 사랑하는 신사에게 선물하는 것이 썩히거나 허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 아닌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데카메론을 선정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민중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분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인간의 본연의 욕망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저는 극히 일부만 보여드리는 것이죠. 네.
그 하루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야기를 총 정리하면서 이 시를 한 편씩 읽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대단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이 하루치 이야기 10편이 있고요. 그 10편을 앞뒤에서 딱 구획하는 이야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편씩 묶은 이야기가 10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런 시가 실려 있네요. 옆에 그림은 조반니 토스카니라는 화가가 그린 사랑의 정원의 일부라고 합니다. 구글 이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사랑의 정원이 바로 이게 15세기 초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엄혹한 시절에도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귀족 사이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이 민중들 사이에서도 이런 삶의 환희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이런 시가 적혀 있습니다. 아, 슬프구나 내 사는 날들, 내게서 아프게 멀어져 간 뒤 그 언제나 돌아올 수 있으리요. 정말로 모르겠네. 그 열망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도 불처럼 타오르는데 내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지. 나의 사랑이여,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의 유일한 휴식처여. 그대가 말해다오. 누구에게 물을 사람도 없으니. 나의 주인이여, 대답해 주소서. 내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가 쭉 이어집니다.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삶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재밌죠? 오늘은 2권에서 극히 일부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네요. 제 3권에서 8번째 날, 9번째 날, 10번째 날 이야기 중에서 몇 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